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경제지표 호조속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스페인의 신용 우려와 달러 강세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는 스페인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8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0.4% 오른 88달러 62센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월비 0.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품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으로 전이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의 11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4% 늘어 올해 7월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은 자동차의 생산이 크게 감소했지만 여타 소비재와 기업의 장비 주문이 늘면서 제조업 생산이 호조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과 합의한 감세정책 연장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안은 중산층뿐 아니라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감세 혜택을 2년 연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1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성입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는데 문제가 된 게 이 달러 강세 그리고 스페인의 신용 위기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 증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유럽 증시 역시 나란히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장영철 과장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뉴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장중에는 상승세 이어가는 듯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꺾였거든요. 네, 어제도 뭐 제조업 지표 관련 지표들도 좀 발표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경기 지표 같은 경우 어제 굉장히 좀 큰 호조를 또 많이 나타냈습니다. 네네. 경기 지표가 좀 좋게 나타나면서 장 초반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냈었는데요. 일단 뭐 무디스사가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스페인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검토라는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불거져 나오면서 유럽 증시, 특히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한 8거래일 동안 계속 이렇게 거침없이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상승세 속에서 뭐 무디스에 대한 스페인 그 신용등급 하향 그런 검토라는 그런 압박 카드가 나오면서 오히려 좀 최근 들어 좀 많이 상승했던 것에 대한 그 이익 실현 정도로 좀 많이 나타나면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타냈던 게 유럽 증시의 좀 약화된 특징인데요. 네. 그런 시장이 이제 뉴욕 증시도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 지표가 그렇게 호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 유럽에 대한 그런 악재 때문에 일단 약간 쉬어가자는 그런 분위기가 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뭐 차트 한번 보시면서 나타내면요.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가지고 제조업 경기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재부각되면서 시장 자체가 좀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 들어서 가는 큰 흐름의 패턴은 일단 고점을 계속 이렇게 높이면서 가는 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도를 좀 많이 가고 있는데요. 시장의 흐름은 뭐 둔화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탄력을 좀 많이 받아가고 있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유럽 무디스에 대한 그런 악재가 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그렇게 뭐 하향 압박 자체가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많이 보여지는데요.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도 충분하게 상승에 대한 그 여력이 좀 많이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패턴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특히 뭐 어떻게 보면 5일선 같은 그 단순한 그런 이평선을 보더라도 일단 이평선 자체가 지금 전혀 이탈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견고한 모습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제조업 지표가 지금 뚜렷하게 좀 많이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 게 시장에 대한 그런 큰 에너지를 좀 많이 축적하고 있지 않나 일단 그렇게 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살펴봐야 될 내용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먼저 저희가 소비자 물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온 이후에 물가가 또 고공행진을 펼칠 것이다.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좀 우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쪽으로 이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 자체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의 주가를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의 요인으로 또 따져버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런 물가 상승인데요. 그런 정상적인 물가 상승이 일어날 때 주가도 좀 강력한 그 모멘텀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 에너지로 작용을 하는데요. 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11월 소비자 물가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일단 예상치를 소폭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는 전월 비해가지고 한 0.1% 정도 좀 상승했는데요. 네. 시장이 예상치보다는 좀 이렇게 소폭 감소하면서 물가지 최근 들어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많이 보였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소비 시장도 이렇게 탄력을 좀 많이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가 오히려 소비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동성이 좀 많이 없었다는 네. 게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의구심을 좀 많이 나타낸데요. 그 이면에는 뭐 여러 가지 분석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가지고 뭐 쇼핑 시즌이 좀 많았으면서 대규모 이렇게 박앤세일이라든지 할인 판매에 따라 가지고 물가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둔화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게 시장에 많이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장의 그 제조업 경기라든지 다른 경기 회복도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쉽게 말해서 뭐 서민 쪽에 유통되는 그 유통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좀 낮게 좀 유지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준비한 차트 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월간 단위인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금융위기 이후 때 큰 폭으로 지금 하락했던 이후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의 상승 부분만큼 인플레이션 자체가 이렇게 여력을 많이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일단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쪽으로 말하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는 안정보다는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이 좀 많이 나타내는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부분은 좀 이렇게 감안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네. 나타내는데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꾸준하게 개선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하나의 지표 정도로 파악하고 뭐 그 외에는 특별한 그런 뭐 이슈라든지 그런 건 좀 제기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조업 지수 이 지난달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추세에서 약간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왔거든요. 예, 어제 같은 경우는 뉴욕 제조업 지수가 또 발표가 됐는데요. 뉴욕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비 워낙 좀 좋지 않았습니다. 전월비 한 11.1로 지금 포인트로 나타나면서 워낙 안 좋았다가 뭐 최근 들어가지고 경기 회복 때문에 한 0.0포인트 정도로 일단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요. 네. 예상치를 좀 약간 상회를 많이 했습니다. 한 10.6 정도로 좀 나타나면서 큰 폭의 예상을 상회했는데요. 전월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금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요. 이건 뭐 어느 정도 좀 예상을 좀 많이 또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뭐 최근 들어 제조업 경기 아직까지도 많이 좀 이렇게 그 활성화 좀 많이 되고 있구나라고 많이 느껴지고요. 특히 뉴욕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특히 뉴저지 쪽에 대한 그런 제조업 가동률이 굉장히 좀 많이 높다 보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뉴저지나 이렇게 뉴욕 쪽에 보면 이게 동부 쪽이 약간 심장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경기 자체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게 오히려 뉴욕 증시라든지 아니면 미국 경제 자체가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준비한 차트 보시면 좀 뚜렷하게 좀 많이 나타내는데 뉴욕주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던 게 최근 시장의 좀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트로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네요. 예. 네. 그리고 산업 생산 예상보다 더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4개월 내 최고치를 또 기록했죠.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 경기 최근 들어가지고 제조업 경기 회복되면서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좀 많이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4개월 내에 좀 최고치를 많이 달성했습니다. 11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해서 0.4% 정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 7월 이후에 최고로 많이 증가했던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네. 시장의 예상치는 한 0.3% 정도를 나타냈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약간 좀 상회하면서 좀 부합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발표됐던 게 기업들에 대한 설비 가동률도 발표됐는데요. 일단 산업 생산 자체가 일단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설비 가동률도 공장에 대한 설비 가동률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기업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투자라든지 아니면 또 특히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수출도 많이 좀 나타냈고 네. 특히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는 소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산업 생산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증가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도 직관적으로 준비한 차트 한번 보시면 직관적으로 좀 파악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일단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좀 이렇게 소폭 감소하면서 최근 들어 다시 한 번 더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준비했던 게 이제 설비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뭐 예전에 큰 폭의 어떻게 보면 자산 버블이 형성될 때만큼의 설비 가동률까지는 안 갔지만 아직까지 꾸준하게도 상승하고 있다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경제 전반에 대한 그런 제조업에 대한 산업은 아직까지 좀 많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좀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 이 모기지 신청 건수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모기지 신청 건수가 또 줄었어요. 예. 네. 모기지 신청 건수가 지난주 대비해서 한 2.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뭐 모기지 신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간 단위로 일어나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뭐 네. 여러 가지 좀 많이 이유가 있지만은 일단은 금리라든지 다른
어떻게 보면 다른 주택 시장에 대한 그 활성화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모집 신청 건수 자체가 좀 많이 감소했던 게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내년 정도 되면은 다시 나타날 그 주택 시장에 대한 그 정책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항상 보면 모집 신청이 연말되면은 좀 이렇게 소폭 감소하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절적으로 좀 많이 띄고 있는 게 좀 특징인데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 뭐 다른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리파이낸싱 특히 뭐 기존에 이렇게 파이낸싱 받는 것에 대한 차원 부분도 좀 많이 올해 1월 달 가면 이렇게 금리 자체도 이렇게 변동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올해 또 많이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빚을 이렇게 청산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주는 좀 신청 건수가 좀 약세를 보이는 게 이제 전통적인 좀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미국 자산에 대해서 이 해외 투자가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 미국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많이 상승했는데요. 네네. 미국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그 자산가들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패턴 자체가 약간 좀 변화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대한 그 주목보다는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많이 어떻게 보면 그 해외 투자 자체가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해외 수요가 좀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났네요. 특히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중국 쪽에 대한 그 계속적인 매입 부분이 아무래도 이런 뉴스가 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의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흘러 들어갈 거기 때문에 좀 이게 중국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 계속 이어가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국의 이 재정 적자 문제와 또 연관지어서 미 오바마 정부의 감세 정책 연장안 이게 또 공화당과 협의를 거쳐서 새롭게 마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 상원을 통과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에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일단 감세 정책이었는데 감세 정책에 대해 가지고 뭐 유동성이 많이 풍부해진다 아니면 그에 반면해 가지고 뭐 단기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눈에 뭐 시한적인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요. 뭐 어제 같은 표결이 일단 붙여졌습니다. 그냥 상원하고 표결이 붙였는데 한 81대 19로 일단 찬성표가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뭐 주요 골자가 일단 연소득 한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이제 계층에 따라 가지고 한 2년 동안 감세를 좀 하겠다는 게 가장 큰 골자인데요. 뭐 이런 부분 내 가지고 대체로 일단 공화당과 민주당 다 이렇게 반기는 분위기지만 민주당이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이런 부분을 반기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향후에 또 다시 또 표결이 또 많이 붙여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주목이 많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상원에서 일단 표결이 좀 이렇게 많이 판가름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법안 자체는 일단 연장선상에서 넘어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하원에서도 표결에 붙여지겠죠. 아직까지는 미국 여당이죠. 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마냥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럽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살펴볼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일랜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스페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또 위기가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아일랜드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안을 좀 나타내면서 다시 또 스페인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네네. 일단 유럽에 대한 재정 위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계속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그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뭐 스페인 그 무디스가 스페인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강등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면서 유럽 증시 한 8일 만에 하락하는 그런 패턴을 나타냈는데요. 네네. 일단 뭐 8일 만에 하락했다는 그런 이슈보다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유럽 증시에 좀 안정을 많이 찾아감에 따라 가지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악재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또 내성이 좀 많이 알려졌던 그런 악재적인 뉴스가 하나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올해 이익 실현 쪽으로 좀 많이 가지 않나 일단 그런 쪽으로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큰 폭의 하락보다는 뭐 대체로 영국이나 독일,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0.1에서 0.5% 정도 이렇게 하락세를 좀 나타낼 게 특징인데요. 그 이면에는 가장 큰 특징이 무디스에 대한 그 스페인 어떻게 보면 뭐 두들겨 팩이라고 하고 뭐 신문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데 일단 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디스가 이런 정책을 좀 펼쳤다는 대해서 좀 의구심도 많이 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뭐 이게 따라 가지고 은행주들, 전통적인 은행주들이 대부분이 좀 하락세를 좀 나타내면서 유럽 증시에 좀 이렇게 약세를 좀 표명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무디스가 이야기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채무 부담이 뭐 내년에 더 심화될 수도 있고 이게 또 지방 은행들의 부실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뭐 그 때문에 피치가 스페인 지방 은행들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좀 내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졌었거든요.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무디스가 스페인에 대한 신용 등급을 하향 검토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스페인에 대한 그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 자체를 어느 정도 컨트롤 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요. 일단 중앙은행이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부실화가 좀 많이 됐던 은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 지방은행에 대한 그런 컨트롤 자체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오히려 지금 재정 위기가 만약에 닥쳤을 때도 중앙 정부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권한이라든지 그런 파워가 좀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적극적인 아일랜드처럼 적극적인 구조조정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좀 많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종등급을 좀 하향을 검토했는데요. 일단 뭐 구제금융까지는 뭐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시장은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그 특징 게 중앙은행이라든지 중앙정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디스사라든지 그런 사에 대한 그런 신용등급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경고성 멘트가 아니었나. 적극적으로 아일랜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가들 특히 그리스라든지 다른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스페인 중앙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쪽으로 좀 많이 일단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뭐 그런 이면에서도 좀 나타나면서 채무 부담도 중앙정부의 그 영향력이 좀 많이 약해지면 채무 부담도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그런 게 좀 많이 이슈가 제기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당사자인 스페인, 무디스의 이런 분석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좀 내비쳤거든요. 아, 맞습니다. 일단은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재정 위기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좀 약간 멀어지지 않나 이렇게 많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무디스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부 쪽을 좀 이렇게 약간 압박하는 그런 모습 가다 보니까 어떻게 스페인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잠깐 이렇게 발끈하는 그런 발언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스페인에 대한 오히려 적극적인 재정 위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구조조정 부분을 좀 나타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신용평가사들이 이런 부분의 이슈를 좀 걸고 제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상품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 되겠죠.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금값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도 어떻게 보면 주간 원유 재고도 일단 큰 폭으로 한 980만 배럴 정도 일단 감소하면서 유가 시장이 좀 이렇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근데 유가 같은 경우에 스페인 악재가 좀 불거지면서 유가는 좀 소폭 감소했습니다. 한 0.4% 정도 하락하면서 국제 유가가 88.62달러로 마감했고요. 금값은 18.1달러 정도로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나타냈는데요. 온스당 한 1,386.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특히 유로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등급 강등 우려에 오히려 약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유로당 한 1.325달러 정도로 마감했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반대급부로 한 1.15% 정도 상승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80.28로 마감했던 게 상품 시장의 어제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 밖으로 줄어들었고요. 이 스페인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는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금값도 하락했고요. 이어서 오늘 밤 발표될 주요 일정들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일단 11월 주택 착공 건수하고 주택 허가 건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장의 그 이전치보다는 예상치가 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에 이어가지고 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전치보다 예상치에서 소폭 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 수접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 대비해서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3분기 경상수지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한 1,253억 달러 정도로 예상 나타나면서 전월비 좀 이렇게 비슷한 것으로 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글로벌투데이에서는 매일 발빠르고 신선한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즈가 2010년도 올해 인물을 선정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대표 주자인 페이스북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마크 주거버그가 그 주인공인데요. 타임은 이날 인터넷판에서 기성 권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분권화가 진행되며 상호 간의 믿음이 더욱 커지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페이스북을 창안한 주커버그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센터가 되고 있다며 올해 인물로 선정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타임은 특히 주커버그가 개발한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인 페이스북은 전 세계 6억 명의 사용자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매일 10억 개의 새로운 콘텐츠가 올려지고 있다며 이는 지구상에서 약 10분의 1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결합 조직 역할을 하며 지구상에서 세 번째로 큰 국가가 된 가운데 어떤 정보보다도 시민들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26살인 주커버그는 타임이 선정한 올해 인물 중 25살에 선정된 찰스 린드버그 이후 최연소이며 지난 1952년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올해 인물로 선정됐던 당시의 나이와 같습니다. 주커버그는 올해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센지, 그리고 11월 미국 선거에서 선풍을 일으킨 보수적 유권자 운동단체인 티파티와 치열한 경합 끝에 올해 인물로 선정됐는데요. 타임의 올해 인물 후보에는 지하 갱도에 갇혔다 극적으로 살아나온 슐레 강부 33명, 중국 반체제이사 류서오보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 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 경영자 등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2010년 노벨 평화상 시상식과 똑같은 광경이 15일 개최된 유럽의회 인권상 시상식에도 연출돼 씁쓸함을 알려주겠는데요. 유럽 최고의 인권상인 유럽의회 사하로프 인권상 시상식이 열린 스트라스부르 이사당 이탄상에 쿠바 굳게 덮인 빈 의자가 놓였습니다. 예지 부제크 유럽의회 의장이 쿠바 당국에 친서를 보내 거듭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하로프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쿠바의 반체제이사 기에르모 파리나스가 출국 금지 조치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부제크 의장은 파리나스는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단식 투쟁을 23차례 벌이는 등 쿠바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보호를 성취하고자 투쟁해왔다며 그의 투쟁이 성공하기를, 그리고 언젠간 그가 직접 상을 받아가기를 희망한다면서 인권상 증서를 빈 의자에 올려놓고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파리나스는 2002년 오스왈도 파야, 2005년 다마스테 블랑코에 이어 세 번째로 쿠바인 사하로프 인권상 수상자가 됐는데요. 그는 의사당에서 공개된 육성 메시지에서 쿠바 주민은 노예와 다름없는 상태로 살고 있다며 쿠바의 잔혹한 공산주의 정권의 기만술에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소련 물리학자이자 반체제 인사인 안드레이 사하로프를 기리고자 지난 1988년 제정된 사하로프상은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권상으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 수치 여사 등이 수상했습니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홍수재에 대처하기 위해 최대 18개월 동안 포고령 통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혀 야당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포고령 통치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20년도 가능하다면서 야당의 반대를 조롱했는데요. 차베스 대통령은 이어 의회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법안 사본을 흔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포고령 통치가 가능해지면 재복구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판매세를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또 재원 확보를 위해 화폐 개혁, 이재 및 수용을 위한 재산 압류법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야권이 아예 선거를 거부하는 바람에 여권 세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현 의회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베스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통령의 포고령 통치를 합법화하는 입법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차베스 대통령은 비난 여론에도 이런 강수를 택한 것은 야당세가 크게 신장된 가운데 새해 1월 5일 출범하는 의회에서 과거와 달리 자신이 내놓은 정책들이 쉽게 수용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선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야권 정치인 파스토라 메디나는 이에 대해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물론 헌법에 대한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그는 독재적 지위 강화를 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라크의 아야드 알라위 전 총리가 현 총리가 구성 중인 신정부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알라위 전 총리가 이끄는 정당 연맹체 이라키아의 대변인은 이날 알라위 전 총리가 신설되는 국가전략정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는 조건으로 알 말리키 정부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대변인은 알라위 전 총리와 알 말리키 총리의 90분에 걸친 회담이 끝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라크 정계에서는 알 말리키 총리가 오는 23일 신정부 구성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정부가 구성되면 의회가 승인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알라위 전 총리는 기자들에게 알 말리키 총리와의 회담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만남이었으며 양자는 공통의 시각에 도달했다고 밝혔으나 자신이 신정부에서 직책을 맡기로 했다는 점은 확인해주지 않았는데요. 알라위 전 총리가 이끌게 될 국가전략정책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며 신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는 오는 18일 국가전략정책위원회 설치와 권한 등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알라위 전 총리는 지난달까지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알-말리키 정부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권력 분점 협상이 끝났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그가 이 같은 입장에서 돌아선 데는 내년 말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를 앞두고 수니파와 시아파, 쿠르드족을 아우르는 신정부 출범으로 이라크 안정을 기하려는 미국의 강한 압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는 분석입니다. 정부의 재정 기준 조치에 항의하는 그리스 노동계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공공민간부문 양대 노총인 공공노조연맹과 노동자 총연맹은 공기업 임금 삭감 등 긴축 조치에 항의해 24시간 동시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 운항과 수도 아테네를 포함한 그리스 전역의 버스, 전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중단됐고 국립학교, 은행 등이 문을 닫았는데요. 앞서 아테네 대중교통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조원들은 주 초부터 파업을 시작했으며 16일에도 업무 거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에 동참한 노조원도 2만여 명은 이날 아테네 도심에서 집회를 벌인 뒤 의사당 앞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는데요. 이날 시위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 돌과 화염병 등을 던지고 이에 맞서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서면서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양대 노총은 이미 올해 들어 7차례 동시 총파업을 감행해 정부의 긴축 정책에 대한 항의의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그리스 의회는 전날 밤 내년 예산안에 담긴 긴축 조치 관련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공기업 종업원의 총급여 최고 한도를 4,000유로로 못 박았습니다. 최근 코소보 청소년에서의 선거 부정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1위를 차지한 하심타치 총리가 범죄 조직을 이끌었다는 유럽 평의회 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럽 평의회 법률 인권 담당 조사관 딕 마르티는 보고서에서 타치 총리와 드레니차 그룹 조직원들이 코소보 지역의 조직범죄 관련 정보 보고에서 지속적으로 핵심 세력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같이 공개했는데요. 이는 코소보의 분리 독립 이래 처음으로 치러진 총선 개표 결과 불과 하루 만에 나온 공식 보고서로 특히 코소보 민주당과 관련된 선거 부정 의혹과 맞물려 적잖은 판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르티 조사관은 드레니차 그룹의 보스가 저명한 정치인이자 국제사회에서 가장 잘 알려진 코소보 해방군의 하심타치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마르티 조사관은 특히 타치와 다른 드레니차 조직원들이 헤로인 등 마약 밀매를 전면 주도했다는 해묵은 기밀 보고서를 인용하며 타치 총리의 혐의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에 대해 코소보 정부는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이날 성명에서 정부와 하심타치 총리는 딕 마티 조사관의 중상 모략에 맞서 법적, 정치적 수단을 포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타치 총리의 정치적 반대 세력들마저 코소보 독립투쟁을 공격하려는 시도라며 유럽 평의회 보고서를 비난하고 나서 논란은 한층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리코 선박을 이용해 호주로 들어오던 난민 50여 명이 선박 침몰로 숨지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5일 오전 6시경 호주 북부 크리스마스 섬 플랑키시 코브 앞 해상에서 난민을 태운 미리코 선박이 높이 8m 섬 절벽에 부딪혀 파손되면서 침몰했습니다. 이로 인해 배에 타고 있던 난민들이 바닷물에 휩쓸려 사망하거나 실종됐는데요. 미리급 선박에는 최소 70명에서 최대 100명의 난민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날 오후 현재 구조된 난민은 36명으로 나머지는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의료진들이 말했는데요. 의료진들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망 또는 실종자가 최소 50명은 이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난민들은 주로 이란과 이라크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된 난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호주 연방정부는 현재 해군 및 세관 소속 선박을 동원해 난민 구조에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상자 수 파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최소 39명이 숨졌다고 이란 유수통신사가 보도했습니다. 폭탄 공격은 이란 남동부 항구 도시 샤바하르의 이맘 후세인 모스크 앞과 사원 안에서 연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슬람 창시자 무하마드의 손자인 후세인의 죽음을 추모하는 시아파 성일 아슈라를 하루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이란의 순위파 반군인 준달라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조직의 지도자를 처형한 데 따른 복수라고 주장했는데요. 준달라 지도자였던 압둘 말리키 리기는 이란 남동부의 파키스탄 접경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20년 넘게 시아파 정부에 맞서 반군 활동을 벌여오다 지난 2월 체포된 뒤 6월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준달라를 외국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공식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알리 압둘라히 이란 내무차관은 그러나 자폭 공격에 사용된 장비들을 조사한 결과 테러리스트들은 미국과 중동 지역 국가의 정보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곳곳의 재미있는 소식을 지구촌 별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터키에서 2개의 머리와 6개의 다리가 가진 거북이가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거북이는 터키 서부에 위치한 한 가정집 뒷마당에서 최초로 발견됐는데요. 거북이를 발견한 집주인은 즉시 동물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동물원 관계자에 의하면 거북이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얼룩을 한 스퍼티드 토토이즈 종으로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된 아기 거북입니다. 샴쌍둥이로 한 개 등딱지에 2개 머리가 반대 방향에 있으며 6개 다리를 갖고 있는데요. 이 거북이의 평균 수명은 75년 정도이나 자연 상태에서는 그 생존이 불가능하리라는 판단 아래 현재 동물원의 마스코트로 보호 중이라고 합니다. 아기 거북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거북이를 보려는 관광객들이 몰려 이 동물원 역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제트기처럼 바다 위를 나는 희귀한 오징어가 포착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타블로이드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영국인 사진작가 그레엄 애킨스가 최근 일본 근해에서 지느러미로 하늘을 나는 오징어 떼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레엄은 일본 남쪽 바다에서 이 신기한 장면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처음에는 날치와 같은 비행 물고기로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푸른색 오징어였다고 합니다. 지느러미를 날개처럼 이용해 바람을 타는 모습이 제트기를 연상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비행 오징어는 종종 일반 비행 물고기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약 20cm인 오징어는 촉수로 허공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날개처럼 펴서 프로펠러를 단 것처럼 2m 가까이 수면 위를 오를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1년 정도인 이 오징어는 산란을 하기 위해 바다 위를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금빛 털을 가진 희귀파리가 60년 만에 발견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황금파리 혹은 끔찍한 털을 가진 파리 등으로 불리는 이 곤충은 지난 1933년과 1948년 단 2차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프리카 케냐의 한 동굴에서 60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황금파리 연구에 참여한 곤충학자인 로버트 코플랜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파리보다는 거미에 가까운 외모를 가진 황금파리의 다리 등에는 무성한 황금빛 털이 달려 있습니다. 또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퇴화된 날개를 갖고 있는데요. 학명이 모르모토미아 하르트사인 이 희귀파리의 발견에 전 세계 학자들이 흥분에 빠졌습니다. 아직 파리의 생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파리, 그의 존재에 곤충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초대형 우량아가 태어나 화제입니다. 생후 6개월 된 아기와 맞먹는 몸집인데요. 브라질에서 몸무게 7.1kg, 키 60cm의 여자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발육은 생후 6개월 된 아기와 비슷한데요. 엄청난 덩치의 아기는 최근 브라질의 TV를 통해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영상과 사진을 보면 아기는 머리털까지 무성해 갓 태어난 영아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브라질 언론은 아기가 태어난 병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기가 선천성 거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아기의 엄마가 당뇨병을 앓고 있어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아기의 엄마는 브라질 원주민입니다.
이번에 태어난 여자 아기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10명의 자식을 낳았는데요. 아기의 오빠와 언니들 역시 5kg 이상 나가는 우량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세계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식습관을 조사한 책이 발간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식생활 등 다양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포토 저널리스트 피터 맨젤과 그의 아내 페이스 달르시오가 3년 반 동안 30개국을 돌아다니며 기록한 책 내가 먹는 것, 전 세계 80가지 식습관이 바로 그 책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식생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이 책에는 이집트의 낙타 상인부터 케냐의 목동, 라트비아의 음악 선생님, 일본의 우편 배달부와 스모 선수, 중국의 고개사, 우주 비행사까지 총 80여 명의 식사 내용이 담겨 있으며 그에 따른 문화적 영양학적 분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버팔로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남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일 함께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사이트는 알버타 지역에 사는 짐이란 남성이 버팔로를 애완견으로 키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완견으로 키우기에는 조금 큰 것 같은데요. 무게가 725kg인 버팔로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는 것이 취미라고 밝힌 이 남성은 자신의 컨버터블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 버팔로는 주인이 차의 본네트 위에 식사 그릇을 올려주자 드라이브 도중 밥을 먹는 진귀한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주인과 함께 있을 때 개와 고양이 못지않은 애교까지 부립니다. 이들의 모습을 직접 촬영한 사람은 두 사람은 놀라울 정도의 친밀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며 그저 놀랍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좀 더 생동감 넘치는 지구촌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 지수 2000 시대가 열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심의 과거 자산운용 패턴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차별화된 금융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를 해지하는 수순 밟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면 예비협상 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이 차순위 협상 대상자가 됩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5만 건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의 거래량이 전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슈퍼가 지난 10월 초부터 일부 점포에서 이마트 피자와 유사한 슈퍼자이언트 피자라는 이름의 초대형 저가 피자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최고 인기 검색어는 슈퍼스타 K2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호텔의 인기 검색어 톱10에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처음으로 출연하셨죠.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준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0 시대가 열렸고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도 코스피 2000 시대에 맞이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참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네. 요즘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네. 코스피 지수 2000 시대가 열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계 자산의 80%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를 예금이나 주식 혹은 주식형 펀드로 투자하던 과거의 자산운용 패턴에서 벗어나 네. 다양하고 차별화된 금융상품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과거 재테크 1순위로 꼽히던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이 규제에 꽁꽁 묶여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개인들의 투자 패턴을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갈 곳 잃은 부동자금들은 금융자산을 좀 기웃거리기 시작했고 이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은행 금리도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진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요. 부동산 쪽도 많이 냉각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자산 쪽으로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게 랩 어카운트 상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그 상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최근 이 같은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랩 어카운트입니다. 랩 어카운트란 증권사가 고객의 취향에 맞춰 자산을 관리해주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상품으로
펀드가 여러 고객의 자산을 한꺼번에 묶어서 운용한다면 이 레버 카운트는 개별 고객의 자산을 맞춤형 서비스로 관리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지난 1월만 해도 20조 원 규모이던 랩 어카운트 시장은 10월 말 현재 33조 원을 훌쩍 넘어선 데 이어 올해 말에는 4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특히 랩 어카운트 중에서도 투자 자문사의 자문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되는 자문형 랩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올해 초만 해도 1조 원에 못 미치던 국내 12개 증권사의 자문형 랩 누적 잔액은 이미 4조 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랩 어카운팅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이와 경쟁하는 펀드 시장도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펀드 자금 유출이 이어져 양적으로는 좀 쪼그라들었지만 네. 신규 펀드 출시는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어 변화의 조짐이 엿보입니다. 금융정보업체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 신규 공모펀드는 지난해 367개에서 올해 381개로 늘었고 해외 신규 공모펀드도 56개에서 74개로 증가했습니다. 네네. 최근에는 주식 편입 비중을 시황에 맞춰 늘리는 분할 매수형 펀드나 주가 등락에 따라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자동 실행하는 시스템 분할 펀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네.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월 이자 지급식 펀드 등 다양한 맞춤형 펀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랩 펀드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한 투자 위험도를 낮춘 상품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상장지수 펀드 ETF도 인기입니다. 네네. ETF의 경우 주식뿐 아니라 채권, 상품 등 다양한 ETF가 등장하면서 투자자 본인이 소액으로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네. 가입과 해지 절차가 번거로운 펀드에 비해 HTS로 이제 직접 거래할 수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좀 장점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ETF 상품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고요. 참 다양한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공부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예전에 이 펀드도 크게 열풍이 불었지만은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손실을 입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본인이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하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그룹 관련 소식은 저희가 거의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서 조금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현대그룹에는 안 좋을 수 있지만 현대차에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일단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 확인서에 대한 법률 결과 불충분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 확인서가 기존에 제출했던 대출 확인서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네. 나티시스 은행이 이제 프랑스 은행인데요. 담보나 보증도 없이 자본금이 33억 원에 불과한 외국 기업에 어떤 조건으로 거액의 자금을 대출했는지를 좀 궁금해했었는데요. 첫번째는 실제 이제 대출 확인서만으로는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명확한 조건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네. 실제 현대그룹의 2차 대출 확인서를 바라보는 채권단의 시선은 좀 싸늘했습니다. 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인 금융거래 상식으로는 무담보 무보증 방식으로 그런 대출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알고자 했던 것이라며 네. 어떤 조건에 어떤 자금을 조달했는지를 알아야 이제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인지 네네. 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네. 또 어떤 관계자는 대출 계약서나 그에 준하는 문서가 아닌 대출 확인서만 낸 현대그룹에 실망했다면서 네. 정말로 현대건설을 인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좀 불거짐에 따라서 현대건설 매각이 좀 파국으로 치닫는 측면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예, 어제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의 대응에 모두 문제가 있다면서 작심한 듯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네. 현대그룹은 설득력이 없는 논리만 좀 내세우고 있고 현대차그룹은 인수한다고 하면서도 좀 엉성한 대목이 적지 않다는 건데요. 네네. 이렇게 된다면은 금융당국이 결국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문제가 좀 얽혀버린 상황이라서 네. 채권단 혼자서는 풀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인수전이 많이 혼탁해졌죠. 승자와 패자 모두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속히 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이런 소식도 점차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한 달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5만 건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13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전통적으로 주택 거래가 활발한 가을 이사철 거래량이 포함됐기 때문도 있고요.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가 움직이면서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겨울철이 좀 비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급매물이 이미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네네. 뭐 내년에는 당장 거래량이 좀 늘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치킨 때문에 또 우리 사회가 상당히 좀 시끄러웠었는데 다시 또 피자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마트 피자에 이어서 롯데마트 그러니까 롯데 슈퍼에서도 그동안 좀 피자를 판매하고 있었다. 뭐 네. 이와 비싼 피자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롯데슈퍼가 이마트 피자와 유사한 초대형 저가 피자를 판매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피자의 이름은 슈퍼 자이언트 피자, 예, 매우 네네. 큰 피자라는 거죠. 뭐 크기나 가격, 뭐 운영 방식 같은 것이 이마트 피자와 거의 판박이었습니다. 이제 롯데슈퍼 측은 단지 별도 업체가 입점해서 어떤 가맹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사실 실상을 살펴보면 이마트 피자와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 반응은 좀 엇갈리는데요. 일부 소비자들은 뭐 좋다고 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그 상권을 좀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트 피자에 이어서 롯데 슈퍼 피자라 소비자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포털에도 이와 관련한 이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두고 있죠. 이게 또 사회적으로 어떤 논란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다 갔습니다. 각 포털에서 그동안 좀 인기를 끌었던 인기 검색어 순위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예, 김정성 아나운서 혹시 슈스케가 뭔지 아십니까? 한 포털에서 그게 좀 인기를 끌었었죠. 슈퍼스타 K2. 저도 말이 좀 약간 헷갈리는데 그만큼 좀 크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프로그램이 많은 검색어 순위에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예, 네. 역시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계시네요. 네네. 올해 최고 인기 검색어는 슈스케의 두 번째 버전, 즉 슈퍼스타 K2였습니다. 슈퍼스타 K2는 네이트, 구글, 야후, 다음, 네이버 할 것 없이 검색어 톱10에 모두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 특히 구글에서는 장재인이나 허각, 존박과 같은 슈퍼스타 K2 관련 인물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슈스케가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것 같습니다. 네. 슈퍼스타 K2가 각 포털의 검색어 순위 이 탑 10 위에 많이 올라와 있다. 이 소식을 끝으로 해서 오늘 순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가 2000선을 돌파한 이후에 단단히 지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지지를 받았죠. 2010선 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순환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증시 조금 활력소를 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출발 센 증시에서 우리 시장의 활력소가 무엇인지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이에 발맞춰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발 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